안녕하십니까. 에듀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 기능장 실전 모의고사 기출문제풀이 3회차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1번. 보일러 수중에 포함된 실리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우선은 교재에는 176페이지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해설을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할 거예요. 그래서 해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실리카라고 해서 스케일의 종류 중 보일러 급수 중의 칼슘 성분과 결합하여 규산칼슘을 생성하기도 하며 실리카 성분이 많은 스케일은 대단히 경질이기 때문에, 자,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실리카가 많은 스케일은 대단히 경질이랍니다. 그래서 경질이기 때문에 기계적, 화학적으로 제거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그 밑에도 나오는데 경질 스케일 성분이라 해서 규산염을 다른 말로 실리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황산염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딱딱한 거, 경질 스케일은 규산염, 황산염 또는 실리카, 황산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질 스케일 같은 경우는 탄산염이라고 해서 나오죠. 그래서 갈로 안에 보면 황토, 흙이 퇴전된 형태의 이물질이다, 물렁물렁한 연질 스케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실리카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이라고 했는데 쭉 한번 읽어볼게요. 자, 1번. 알루미늄 등과 결합하여 여러가지 형의 스케일을 생성한다. 요거는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 2번에 저압 보일러에서는 알카리도를 높여 스케일화를 방지할 수도 있다. 요거도 맞는 말인데 참고적으로 보세요. 그 다음 3번에 실리카 함유량이 많은 스케일은 연질이므로 제거하기 쉽다. 자, 답 나왔죠? 그래서 실리카가 함유된 스케일은 연질이 아니고 경질 스케일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보일러수에 실리카가 많으면 캐리오버 등으로 터빈 날개 등에 부착하여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캐리오버 배웠었는데 그 중에서 선택적 캐리오버라 함은 실리카가 많이 함유되어 토출되는 상태라고 했습니다. 자, 그와 마찬가지로 4번도 맞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보면 보일러수에 실리카가 많으면 캐리오버 등으로, 요게 선택적 캐리오버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 터빈 날개 등에 부착하여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1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2번. 원형 직관에서 유체가 완전 난류로 흐르고 있을 때 손실수도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 같은 경우는 해설에 아주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해설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판서를 해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실 건데, 자, 여기에 공식이 하나 나와 있어요. 요 공식을 달시바이스바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요 방정식은 원형관의 마찰 손실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원형관 뭐예요? 요 둥근 배관, 원형 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원형관 내부에 예를 들어 유체가 이렇게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이 유체가 지나갈 때 배관이란 자체가 사실상 어찌 보면 저항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전기 배우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해서 전선을 설치하잖아요. 이때 전선이라는 게 따지고 보면 전기에서는 저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전선이 길면 길수록 어때요? 저항이 많이 작용한다라고 얘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이 우리가 유체가 흘러갈 때 배관이 길면 길수록 어때요? 사실상 마찰 저항이 커지는 거니까 손실이 커지는 개념이겠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공식화해 놓은 것 뿐입니다. 어려운 건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손실에 관한 내용이구나, 이렇게 개념만 잡으시면 되는 거고, 자, HL이라는 것은 해설해 보시면 나오지만 손실수두라 합니다. 손실수두. 엄밀히 따지면 요 배관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이렇게 계산해 둔 상태가 된다. 그거를 손실수두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손실수두라는 거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요런 요소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F라는 것은 보시면은 관마찰 개수라고 부릅니다. 자, 요 F, 살짝 지워졌는데, 자, 요렇게. 그래서 요 F라는 거는 관마찰 개수라고 해서 관의 종류들이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동관일 수도 있고, 강관일 수도 있고, 주철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관의 종류에 따른 마찰이죠, 마찰. 그래서 어떤 배관은 매끈매끈해서 마찰 개수가 좀 작을 수도 있고, 어떤 배관은 예를 들어 동관 같은 경우는 좀 매끄러운 편이거든요. 근데 동관에 비해서 강관, 주철관은 조금 이제 거칠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찰 개수가 좀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마찰 개수에 따른 손실수두라고 해서 F, 요 종류에 따른 마찰 손실이구나. 요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되고요. 자, L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당연히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관의 길이입니다. 관 길이.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 배관 내부 표면 자체가 마찰 개수로 이어지기 때문에 손실이라고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길면 길수록 우리가 유체를 보낼 때 배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 끝으로 갈수록 수압이 떨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요런 손실수두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배관이 길어질수록 손실수두는 커진다. 손실이 커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실수두와 관길이 비례하는 것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관 마찰 개수도 크면 클수록 마찰이 심할수록 손실수두는 커진다. 이렇게 개념 잡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직경입니다. 요거 관의 직경. 그래서 관지름이라고 나오네요. 관지름 또는 뭐 관직경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직경이 작으면 작을수록 손실이 커져요. 그리고 크면 클수록 손실이 작습니다. 그 말은 작을수록 저항이 커지는 거고 클수록 저항이 작다. 그래서 우리가 보일러 환수관 중에서 자연순환식과 강제순환식이 있었어요. 자, 이때 강제순환식은 어차피 강제로 순환하니까 제외시키고 자연순환식에서 가능한 한 관의 직경을 크게 하면 좋다라고 했죠. 왜? 환수관의 직경이 크면 클수록 손실이 작아지기 때문에 자연순환식일 경우에 순환 효율이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 개념을 여기서 또 도입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V라는 거는 유속입니다. 유속. 자, 요거는 그냥 알아두세요. 유속은 손실수두랑 비례하는데 얼마에? 요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속의 제곱에 손실수두는 비례한다. 유속이 커질수록 손실수두는 올라가긴 하는데 그 정도가 제곱에 비례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지분의 V제곱 요 공식으로 가지고 뭐 어떻게 돼요? 요 공식 자체는 이게 속도수두입니다. 속도수두. 그래서 손실수두는 따지고 보면 속도수두랑도 비례할 수 있구나. 요 공식에서 찾아내면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밑에는 뭐 2G 요거 뭐 G라는 건 중력가속도니까 중력가속도에는 반비례하는구나. 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문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개념만 딱 이해를 한번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문제로 돌아가서 32번 원형 직관에서 유체가 완전 난류로 흐르고 있을 때 손실수두는?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 공식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1번 속도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아니죠. 속도에 어때요? 유속.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1번은 틀렸고요. 자, 그 다음 2번에 관의 지름에 비례한다라고 돼 있는데 관의 지름, 요거죠. D. 관지름이 어때요? 반비례 관계죠. 반비례 관계. 그래서 분모에 있을 때는 반비례고요. 분자에 있을 때는 비례 관계입니다. 요 정도 개념은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틀린 것이고 그 다음 3번의 길이입니다. 길이 L이죠. 길이는 손실수두에 어때요? 분자에 있으니까 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네요. 반비례가 아니고 비례가 되겠고요. 그 다음 4번에 관의 마찰계수에 비례한다. 맞죠? 관마찰계수에 손실수두는 비례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32번에 맞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3번 포화증기의 온도가 485켈빈일 때 과열도가 30도시라면 이 과열증기의 실제 온도는 몇 도씨인가?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좀 이해를 시켜드리면 우리가 몰레르 선도가 이렇게 있다. 자, 그래서 pH 선도를 하죠. 그럼 이렇게 있을 때 자, 인계점 기준 우측으로 떨어지는 게 건포화 증기입니다. 그래서 요 선이 건포화 증기선 이라고 했을 때 어떤 뭐 유체가 됐든 증기가 되었든 어떤 유체의 성상이 요 선에 딱 걸리게 되면은 건포화 증기 상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요 증기를 건포화 증기라 했을 때 여기서 좀 더 과열하게 되면 열 에너지가 더 증가하게 되겠죠. 즉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그럼 더 과열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나와서 어떤 점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러면 원래는 건포화 증기였는데 제가 좀 더 과열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증기가 된다고요? 과열 증기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건포화 증기였을 때 어느 정도 과열했는데 얼마만큼 과열했는데 이게 뭡니까? 과열도라는 거죠. 과열도. 자, 그러면 과열도는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자, 과열도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건포화 증기에서 과열 증기까지의 구간이니까 온도가 뭐가 더 높습니까? 당연히 건포화 증기보다 과열한 과열 증기 온도가 높겠죠. 그래서 온도 기준 했을 때 과열 증기의 온도
에서 과열도라는 것은 빼기 건포화 증기 온도라는 겁니다. 자, 그럼 공식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과열도가 30도씨라면 이 과열 증기의 실제 온도는 몇 도씨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그리고 조건을 뭘 줬습니까? 포화 증기 온도를 줬네요. 포화 증기 온도가 요 건포화 증기 온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요 건포화 증기의 온도가 지금 485 켈빈이라는 소리가 되는 것이고 과열도를 30도씨로 줬대요. 30도씨. 그러면 요 과열 증기의 온도가 얼마냐? 대신에 단위를 잘 보셔야 됩니다. 몇 도씨냐? 이거를 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열 증기 온도라는 거는 요 녀석이 될 테니까 그럼 과열 증기 온도 구하는 공식으로 바꿔볼까요? 자, 과열 증기 온도는 어떻게 됩니까? 요 빼기 건포화 증기 온도가 넘어가죠. 그렇게 되면 과열도에다가 빼기가 더하기로 바뀌니까 더하기 건포화 증기 온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요대로 풀어주면 되는데 조건이 켈빈으로 주고 보기에서는 뭡니까? 도시로 구해라 이 뜻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 공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게요. 과열 증기 온도. 자, 과열 증기 온도는 이제 풉니다. 과열도 얼마입니까? 30도씨죠. 도시니까 그대로 넣어요. 30도씨. 도시라고 써드릴게요. 자, 여기에 더하기 건포화 증기 온도니까 건포화 증기 온도가 지금 485 켈빈이잖아요. 그래서 485 켈빈이기 때문에 도시로 바꿔야 됩니다. 빼기 273 요거는 묶어주세요. 얘들 두 개 따로 계산한다 요런 개념이죠. 그래서 하면은 요게 도시로 바뀔 테니까 요 공식에 의거 푸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잘 두드려 보시면 242 도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냥 외우셔도 되고 이렇게 이해를 한번 하시고 보셔도 됩니다. 어쨌든 요 상태에서 푸는 거는 그냥 풀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단위가 잘 바뀌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위에 맞춰서 푸셔야 되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공식에 대입한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33번의 답은 3번 242도씨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4번도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서 34번 보면 오르자트 가스 분석계로 직접 분석할 수 없는 성분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요것도 해설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오르자트 가스 분석계 화학적 가스 분석기로 배기가스 중 함유되어 있는 뭡니까? CO2, O2, CO죠. 그래서 CO2, O2, CO 요 뭡니까? 이산화탄소, 산소, 일산화탄소입니다. 요 세 가지 성분을 어떻게 합니까? 순서대로 측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는 요 오르자트 가스 분석기로 직접 분석할 수 없는 성분은? 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1번 질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5번 보겠습니다. 카르노 사이클의 열효율 이타, 공급 열량을 Q1, 배출 열량을 Q2라고 할 때 맞는 관계식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요 카르노 사이클을 이상적인 열기관 사이클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거꾸로 하게 되면 역카르노 사이클이라고 해서 역카르노 사이클은 냉동 사이클이라고도 부르죠. 그래서 요 카르노 사이클은 물론 몰리에르 선도로 나타낼 수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몰리에르 선도는 사실상 냉동 사이클이거든요. 그래서 몰리에르 선도보다는 TS 선도와 PV 선도로 많이 나타내게 돼요. 그래서 그려드려 보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TS, T는 온도고 S는 엔트로피입니다. 요 TS 선도로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PV 선도로 나타낼 수도 있는데, 자, 요 PV 선도는 압력과 최적이 됩니다. PV 선도에서는 모양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조금 어렵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구간이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자, 요 사이클 모두 이 정방향입니다. 시계 방향이다 요 뜻입니다. 거꾸로 돌리면 냉동 사이클이 되는 건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시계 방향으로 순환을 하게 되고, 뭐 각 구간은 1번,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나타냈을 때 각 구간을 설명할 수도 있어요. 1번, 2번 구간 같은 경우는 엔트로피가 일정하기 때문에 단열이고요. 자, 여기서 1번, 2번 어때요? 최적이 약간 감소해요.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구간을 단열 압축 구간,
그 다음에 2번, 3번은 온도 일정하죠. 등온이면서 2번, 3번 최적이 증가해요. 그러면 등온 팽창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3, 4번 단열이고 3, 4번 약간 팽창하죠. 그래서 단열 팽창 구간. 그 다음에 4번, 1번 구간은 어떻게 돼요? 최적이 감소하고요. 4번, 1번 등온이니까 등온 압축. 요렇게 구간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번 문제에선 중요한 게 요런 구간별 설명이 아니고요. 효율에 대한 내용이니까 자, 효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카르노 사이클은 이상적 열 기관 사이클이기 때문에 열을 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열 기관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공급 열량이 있겠죠. Q1. Q1이라고도 하고 뭐 고온, 고열량. 그래서 QH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럼 이렇게 열을 주게 되면 중간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여기서 일을 하게 됩니다. 뭐 증기선이나 뭐 증기기관차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열을 줘서 일을 시키는 거니까. 그래서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남는 열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머지 남는 열량은 버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 100이라는 열을 공급을 했어요. 근데 일을 80밖에 못했어. 그러면 20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 열량이 돼서 빠져나가는 겁니다. 즉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100을 줘서 100을 하면 뭐예요? 효율이 100%인 거고 100을 줘서 80을 했으면은 효율이 80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냥 그림만 다르다 뿐. Q1 그리고 중간에서 일을 하고요. AW 그 다음 남는 열량은 버려진다. 이렇게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럼 요걸 가지고 효율을 표시하면 효율 이타라는 것은 모든 기관은 똑같습니다. 모든 장치는 똑같아요. 준 것분에 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줘서 뭔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효율이다. 그래서 준 게 100인데 한 개 80이라면 효율이 80이다. 준 게 100인데 한 개 80이라면 효율이 80이다. 요 뜻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공식 그대로 나타내보면 이 카르노 사이클에서 뭘 줬습니까? Q1을 준 거죠. 공급 열량. 그래서 Q1 열을 줬고요. 한 게 뭡니까?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AW를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또 고쳐 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고쳐 쓰느냐 하면은, 자, Q1은 100인데, 그러면 Q1을 제가 공식화해보면 어떻게 되느냐? 열량 100을 줬을 때 1을 80하고 버려진 게 20이다. 이거를 공식으로 쓰게 되면, Q1을 줬을 때 AW를 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버려진 게 Q2다. 이 말이죠. 그래서 80하고 20 버렸으니까 두 개 합치면 뭔데요? 공급 열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Q1은 결국 AW 더하기 Q2와 같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AW를 한번 구해보자. 자, AW를 구해보게 되면은 AW 어떻게 돼요? Q2가 넘어가죠. 플러스인데 마이너스로 넘어갑니다. 그럼 따지고 보면 Q1 빼기 Q2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죠.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AW는 Q1 빼기 Q2와 같다. 그럼 요 AW 대신에 Q1 빼기 Q2로 바꿔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Q1 빼기 Q2 나누기 Q1이라는 공식으로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물론 이제 온도로 바꿔도 T1 빼기 T2 나누기 T1이 되는데 그런 거는 이제 면적으로 구한 공식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너무 깊게 하진 않겠습니다. 문제 하나 푸는 거니까 이 문제에 관련된 내용만 하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후에 온도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그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또 바꿔 쓸 수 있어요. 지금 문제에 나오는 공식으로 바꿔야 되니까 제가 또 한번 바꿔볼게요. 이렇게 했을 때 자, Q1분의 Q1 Q2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Q1분의 Q1 요거죠. 그 다음에 빼기 Q1분의 Q2 요거 뭐예요? 요거란 말이죠. 자, 요렇게 바꿔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Q1분의 Q1은 결국 뭡니까? 다시 한번 바꿨으면 이게 1이라는 거죠. 약분돼 버릴 테니까. 자, 1 빼기 Q1분의 Q2 요렇게 바꿔 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라는 게 공식을 이렇게 유도해서 쓸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요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35번 여기서 카르노 사이클의 열효율 이타는 자, 공급 열량 Q1, 배출 열량 Q2라고 했을 때 맞는 공식은 요 공식이 되겠구나. 뭐 나머지 공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유도 과정 정도는 한 번 정도 익혀 두시는 게 좋겠더라. 자, 그래서 35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수중에 받는 압력은 그 깊이에 무엇을 곱한 값인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이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직접적으로 관련되었다기보다는 어차피 유체역학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이전에 푼 문제 중에 경사면에 작용하는 힘이라고 해서 배운 적이 있죠. 그래서 간략하게 복습을 해보면 어떤 공간이 이렇게 존재한다 치면 경사면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경사면은 어떤 유체에 잠겨 있어요. 예를 들기 가장 좋은 게 물이긴 한데 뭐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이 경사면에 작용하는 힘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도심이라는 걸 찾아야 되죠. 도심이 뭡니까? 모든 방향으로 균일하게 힘이 작용하는 그 지점, 그 중심점을 도심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작용하는 힘이 같으니까 거기에서 면적만 곱해버리면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도심에 그 작용하는 힘, 이전에 압력을 구해야 돼요. 그 압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높이가 필요할 거고요. 도심의 높이가 필요하고 유체가 누르는 힘 뭡니까? 비중량에 의해서 누르는 힘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물이 되었든 뭐 다른 유체가 되었든 각각의 유체에 존재하는 비중량이라는 게 존재할 겁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압력을 구해보게 되면 압력 P는 RH라는 공식으로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때 비중량의 단위가 킬로그램 퍼 포스까지 할게요. 이번에는 자,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3승이고요. 곱하기 H라는 게 높이니까 미터겠죠. 미터. 그럼 미터 한 개 날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3개짜리가 2개로 바뀔 겁니다. 그럼 압력의 단위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자승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때 경사면 전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하고 싶을 때는 요 압력을 구했어요. 뭡니까? 요 도심에 작용하는 압력을 구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 압력은 요 도심에 작용하는 거니까 이 경사면 전체 면적을 곱하면 어떻게 돼? 전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F는 힘은 P 곱하기 A가 되는 겁니다. 그냥 PA라고 적을게요. 그래서 압력에다가 면적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압력의 단위가 킬로그램 포스 퍼 미터의 자승이고 면적은 미터의 자승이겠죠. 그래서 날려버리니까 힘 킬로그램 포스가 나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공식을 다시 고쳐 적으면 어떻게 돼요? P는 RH니까 RHA가 결국은 힘을 구하는 공식이구나 이렇게 나오더라 라는 거죠. 자, 이거를 경사면뿐만 아니고 그냥 일정한 면 여기서 뭐라 했습니까? 그냥 수중에서 받는 압력은 그 깊이에 뭐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어떤 공간이 있을 때 여기 안에 똑같이 유체가 차 있다라고 하면 유체가 차 있는 높이가 결국 뭡니까? 깊이가 되는 것이고요. 이 유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체가 가지고 있는 비중량이 있을 거예요. 그 무게에 의해서 누르는 요 힘 또는 압력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냥 단순히 압력은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압력 P는 결국은 똑같아요. RH로 구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H라는 게 깊이가 될 거고 요 녀석이 비중량이 될 겁니다. 그래서 깊이 또는 비중량이죠. 자, 요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36번에 수중에서 받는 압력은 그 깊이에 무엇을 곱한 값인가? 비중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노통 연관식 보일러에서 노통의 상부가 압괴되는 주된 요인은 이렇게 했네요. 그래서 교재 181페이지에 나오는 내용 중 하나인데 여기서는 압괴를 물어봤는데 압괴와 함께 팽출도 같이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압괴라는 것이 있고요. 압괴, 그 다음에 팽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억양만 봐도 대충 감이 오실 거야. 압괴라는 거는 어떤 장치가 있으면 주로 보면 이제 노통 이런 데서 많이 발생하는데 요 노통이라고 했을 때 노통의 외부 압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거예요. 그리고 내부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때 어떻게 됩니까? 외부 압력이 얘를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럼 누르게 되면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꽉 찌그러지는 거. 이렇게 눌렀다. 압축됐다. 압괴라고 부르는 것이고 팽출이라는 거는 반대로 이 내부 압력이 높을 때입니다. 내부 압력. 그래서 주로 보면 연관, 횡연관에 많이 발생하고요. 횡연관 같은 경우는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그 관이고 그리고 직경이 작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얘는 외부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아지니까 자칫 잘못하면은 이렇게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겁니다. 부풀어 오르는 거를
팽출, 팽창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압괴라는 거는 외부 압력이 높을 때, 팽출이라는 거는 내부 압력이 높을 때 많이 발생하는구나. 그리고 주로 발생하는 게 압괴 같은 경우는 노통에 많이 발생하고요. 팽출이라는 거는 횡령관에 많이 발생하는구나. 요 정도 개념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발생하는 위치는 몇 군데 더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뭐 해설이라든가 교재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발생 위치는 뭐 절대적인 건 아닌데요. 그 주로 보면은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 위주로 제가 정리를 해둔 거니까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발생 위치는 외워주시는 게 제일 편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노통 보일러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서는 노통 내부에서 팽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뭐 미연소 가스 폭발이나 순간적으로 압력이 올라갔을 때 또는 뭐 이제 외부 압력의 변화에 의해서 압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다. 발생 위치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압괴라는 거는 일단은 37번에 답을 알려드리면 2번이 됩니다. 저수위 차단 불량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측에 해설해 보시면 압괴, 보일러 본체의 화염에 접하는 부분이 과열된 결과 외부의 압력에 의해 짓눌리는 현상으로 발생 위치는 노통 연소실 연관 관판. 그냥 요거는 발생 위치는 외워주세요 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데 발생하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 밑에 보시면 저수위 시 과열로 인한 압괴를 방지하기 위해 빠르게 차단해야 한다. 즉 저수위 시에 이 압괴가 노통 상부에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노통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안쪽에 노통이 존재하겠죠. 자, 그러면 이 노통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뭐 이 문제에서는 노통 연관시라고 했으니까 후부에도 이렇게 그립시다. 이렇게 그렸을 때 이쪽에 연관도 있다 칠게요. 제가 그냥 편의상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고 나가고 이렇게 표시될 테니까. 그럼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수위가 항시 이 위에쯤에 올라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노통도 물 밑에 잠겨 있고 연관도 물 밑에 잠겨 있어야 정상 상태인데 저수위 차단이 불량했다라는 거는 저수위를 막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수위가 발생했다라는 거는 이 수위가 확 떨어졌다. 저수위 사고가 발생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동체 내부에 압력이 순간적으로 확 올라가 버려요. 왜냐하면은 수위가 떨어진 만큼 증기가 들어차 있을 것이고 그리고 계속해서 과열되고 있다라고 치면은 내부 압력이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죠. 증기의 최적이 팽창할 테니까. 그렇다 보니까 노통 내부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동체 내부 압력보다 낮아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러면 동체 내부 압력이긴 하지만 노통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외압이 되는 거죠. 동체 내부 압력이. 그래서 이 증가한 압력이 막 누르는 거야. 누르다 보니까 노통 상부가 이렇게 안쪽으로 찌그러지더라. 그래서 안쪽으로 눌려버렸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는 압괴라고 부른다 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 횡령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연소가스가 지나가는 관이다 보니까 이 연관 자체 직경이 작고요. 그로 인해서 이 내부 압력이 동체 내부보다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우가 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심각해지면 얘도 눌릴 수는 있겠죠. 근데 압괴가 잘 발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건 뭐 상대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주로 보면 이 횡령관에서는 팽출이 많이 발생하고 압괴는 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7번에 노통 연관식 보일러에서 노통의 상부가 압괴되는 주된 요인은 저수위를 차단하지 못했을 때.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8번 가성치화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요 가성치화라는 거는 이전에 풀어본 문제 중에 관련된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서 꽤나 디테일하게 제가 짚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꼭 필요한 내용만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성치화라는 거는 이렇게 정리하면 사실 끝나요. 고온고압 리벳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알칼리 부식이다. 그래서 요 알칼리도가 대략적으로 pH 13 이상일 때 많이 발생한다 라는 건데,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왜 발생하느냐, 요거는 해설을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자, 가성치화란 고온고압 리벳 보일러에서 일어나는 부식으로
보일러 수중에 분해되어 생긴 가성소다가, 자, 가성소다가 일단 1차적인 원인이죠. 가성소다가 과하게 농축되면 수산화 이온이 많아져 보일러 수를 강알칼리성으로 바꾼대요. 그래서 대략 한 pH 13 이상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강알칼리성을 띠게 되면 이것이 강제와 작용하여 생기는 나트륨이, 자, 나트륨, 결과적으로 나트륨이 생긴다는 거죠. 나트륨이 강제에 결정 있게 침입하여 재질을 열화치하시키는 것으로 주로,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수면과 접촉한 수면 하단부나 리벳 이음부에서 발생되는 부식으로 용접 보일러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부가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 내부에 나트륨 성분이 생기는 거죠. 그 나트륨 성분은 이 하부에 많이 가라앉아 있을 거예요. 그러면 하부의 동을 침식시킨다든가 요런 리벳부, 리벳 이음 아시죠? 이전에 알려드렸습니다. 요런 리벳 이음부가 좀 취약하니까 요런 부분에서 이 부식이 많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 거를 이제 가성치와 뭡니까? 고온고압 리벳 보일러, 리벳 보일러에서 발생하는 알칼리 부식이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38번 가성치화 현상을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당연히 답은 2번이 되겠죠. 그래서 2번에 보시면 보일러판의 리벳 구멍 등의 농후한 알칼리 작용에 의해 강조직을 침범하여 균열이 생기는 현상이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39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에서 슬러지 조정 목적의 첨관제로 사용되는 약품이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그래서 교재에서는 17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일 텐데, 자, 슬러지 조정제입니다. 슬러지 조정제. 그래서 요 슬러지 조정제는 해설해 보시면 스케일 생성을 예방하며 분출이 용이하도록 사용하는 처리제로 탄닌, 리그린, 녹말을 전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등을 사용한다. 그래서 요 슬러지 조정제는 문제 상당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정리해 주세요. 탄닌, 리그린, 그 다음에 전분이죠. 전분을 다른 말로 녹말이라고도 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9번에 요 슬러지 조정 목적의 첨가제로 사용되는 약품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건 3번 히드라진이 됩니다. 요 히드라진은 해설에도 나오지만 탈산소제 로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39번에 슬러지 조정제는 탄닌, 리그린, 전분 이렇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39번의 답은 3번. 자, 그 다음 40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에서 열의 전달 방법 중 대류에 의한 열 전달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대류라 함은 보일러를 예를 들어 볼게요. 그래서 보일러라는 것은 실내에 방열기를 설치하고 방열기 내부에 이렇게 코일을 설치하는데 이 코일 내부로 증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온수 보일러면 온수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뜨거운 열을 실내로 방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뜨거운 열, 이 방열기 주변에서 뜨겁게 달구어진 공기는 위로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죠. 밀도가 가벼울 테니까, 낮을 테니까. 자, 그래서 방열기는 주로 보면 어디 설치하죠? 창문 근처 아래쪽에다가 설치합니다. 부하가 가장 큰 거. 왜 그래요? 창문 주변의 공기가 상대적으로 차가울 테니까. 그리고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차가운 외기가 있을 수도 있고, 겨울철에. 그리고 전도되는 차가운 열량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창문 주변의 공기는 밀도가 어때요? 무겁겠죠? 밀도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와서 내려가려는 습성이 있고, 이 뜨거워진 방열기 주변에 뜨거워진 공기는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올라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 성질이 만나서 어떻게 돼요? 실내에 이렇게 대류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밀도 차에 의해서 고루고루 데워지는 대류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런 것들을 열이 전달되는 방법 중에 대류 현상이라고 하고, 이거는 뭐 공기뿐만 아니고 물 속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차가운 물은 가라앉으려고 하고 뜨거운 물은 올라가려고 하니까 물 속에서도 이렇게 대류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40번 문제에서는 대류에 의한 열 전달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자, 1번. 온도가 다른 고체와 유체가 서로 접촉하고 있을 때 유체의 유동이 생기면서 열이 이동하는 현상을 말한다. 밀도 차이에 의해서 서로 이렇게 부대끼면서 순환하는 거겠죠. 그래서 1번은 맞는 거고, 그 다음 2번에 대류 열 전달을 나타내는 기본 법칙은 뉴턴의 냉각 법칙이다. 그래서 요것도 맞습니다. 하나 정도 알아두세요. 그 다음 3번에 전자파의 형태로 한 물체에서 다른 물체로 열이 전달되는 현상을 말한다 돼 있는데, 자, 전자파 형태로 전달되는 거는
복사열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대류 열 전달 개수의 단위는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다. 요것도 맞아요. 근데 대류 열 전달뿐만 아니고 나머지 열 전달 방식도 열 전달 개수, 열 통과율은 단위가 킬로칼로리 퍼 미터 자승 아워 도시로 맞기 때문에 요 부분 참고해서 맞기는 맞는데 다른 것도 단위는 똑같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0번에 완벽하게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1번 보겠습니다. 피부 아크 용접에서 자기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해설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기 쏠림 현상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이제 쏠리는 걸 얘기할 텐데, 용접 중 아크가 전류의 자기작용에 의해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입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비드가 고르게 나오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자기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은 밑에 나오는데, 동그라미 1번에 직류 용접을 하지 말고 교류 용접을 할 것.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직교류 용접기 비교할 때 직류 용접기는 아크 쏠림 방지가 불가능하고요. 교류 용접은 어때요? 아크 쏠림 방지가 가능하다라고 배웠죠. 그 다음 동그라미 2번에 접지점을 댈 수 있는 한 용접부에서 멀리할 것. 그렇죠. 우리가 뭐 어스선이라고도 하고 접지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접지선이 홀더 용접하는 부분하고 가까이 있으면 서로 간에 간섭을 해요. 간섭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렇게 멀리 두는 겁니다. 간섭하면은 당연히 아크가 쏠릴 테니까. 그리고 3번에 보시면 긴 용접 시 후퇴법을 이용하여 용접할 것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철판을 용접할 건데, 자, 용접 방향이 이쪽이다 치면은 피드가 요렇게 형성되면 후퇴법이라 하면 용접봉을 요 진행 방향 뒤쪽으로 이렇게 꺾는 거예요. 이렇게 뒤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가는 걸 후퇴법이라 하고, 전진법이라는 거는 진행 방향이 이쪽이면 용접봉을 이렇게 전진 방향으로 요쪽으로 꺾어서 이렇게 가는 걸 전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전진하게 되면 어떻게 돼? 비드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내가 비드를 밀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막 비드가 산발적으로 튄단 말이에요. 전진법은. 근데 후진법은 어때? 비드가 요 뒤에서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비드가 튀는 확률이 좀 적겠죠. 요거는 밀고 가는 거고 요건 땡겨오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긴 용접 시에는 후퇴법을 이용할 것. 그래서 후퇴법으로 하면은 아무래도 아크 쏠림이 줄어드는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4번에 가능한 짧은 아크를 이용할 것. 그래서 짧은 아크라 하면 이 용접봉을 철판 최대한 가까이 붙이라는 겁니다. 이게 멀어질수록 이 불꽃이 막 날아튀어요. 그래서 용접봉을 최대한 가까이 붙이면 이 날아튀는 정도가 적어지기 때문에 제가 그 실기 영상에서도 용접할 때는 알려드렸던 게 아크 길이는 가능한 한 짧게. 요 아크 길이라는 게 용접봉 끝과 철판 그 사이의 길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철판에 붙여버리면 붙어버리니까 안 붙는 한도에서 최대한 가깝게 붙여주는 게 가장 안정적인 불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로 돌아갈게요. 41번에 피복 아크 용접에서 자기 쏠림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옳은 걸 찾으라 라고 했으니까, 자, 1번 직류 용접을 사용할 것 틀렸죠. 교류 용접을 사용하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 2번에 접지점을 댈 수 있는 대로 용접부에서 멀리할 것 맞습니다.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용접봉 끝을 아크 쏠림과 동일한 방향으로 기울일 것 돼 있는데, 아크 쏠림과 동일한 방향? 아닙니다. 이렇게 기울이는 게 아니고 뒤로 꺾어서. 자, 그래서 동일한 방향은 전진법이라 보시면 되고,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해주는 게 맞습니다. 반대 방향 후진법으로 기울일 것. 그래서 3번도 틀렸고, 그 다음 4번에 긴 아크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아크 길이 어떻게 해요? 최대한 짧게. 그래서 4번도 틀린 것이죠. 자, 그래서 4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2번 보겠습니다. 과열 증기관과 같이 사용 온도가 350도씨를 넘는 고온 배관에 사용되는 배관은 이라고 해서, 자, 고온 배관이기 때문에 하이 템퍼레이처가 붙어야 되겠죠. 그래서 스틸 파이프 하이 템퍼레이처라고 해서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스틸 파이프 하이 템퍼레이처 고온 배관용 탄소 강관이고, 온도 기준이 350도씨 이상 고온 배관에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 나머지도 기준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자, 1번에 나오는 게 SPPH라고 해서 스틸 파이프 프레셔 하이입니다. 그죠? 스틸 파이프 프레셔 하이라고 해서 프레셔 하이니까 고압 배관용 탄소 강관이 되고, 통상적으로 고압이라 하면 압력은 10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키로로 했을 때는 100kg 제곱센치 이상일 때. 그래서 딱 보니까 와, 엄청나게 높아 보이죠? 100kg가 넘는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게 SPPS라고 해서 스틸 파이프 프레셔 서비스라고 해서, 요거는 고압은 아니고 일반적인 압력 배관. 그래서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 요렇게 나오죠. 그러므로 요거는 압력 기준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압력 기준 보면은 1에서 10메가파스칼, 즉 10메가파스칼 밑에서 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키로를 하게 되면 10에서 100kg/제곱센치 정도의 압력에서 사용된다. 이런 거를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이라고 하는구나. 그래서 고압이라는 게 붙지 않으면 SPPS라고 쓰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은 했고 4번에 보시면 SPLT라고 해서 Low Temperature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스틸 파이프 Low Temperature 저온 배관용 탄소 강관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기준이 빙점 이하의 저온용 배관에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약자들 하나씩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명칭이라든가 그 기준들 있죠. 압력 배관이면은 압력이 어느 정도, 고압 배관이면 어느 정도 압력이 사용되고, 그리고 고온 배관이면 어느 정도 온도, 그리고 저온 배관이면 어느 정도 온도에서 사용이 되는지 요 정도 기준은 알아두시는 게 좋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42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스폴링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스폴링성이라는 게 스폴링 현상을 얘기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스폴링 현상은 내화물에 뭔가 문제가 생겨서 깨어지는 현상, 파쇄되는 현상, 요런 것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스폴링 현상, 내화물 사용 중 조우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 내화물 내부에 생기는 변형 때문에 균열을 일으켜 표면에서 소편이나 소개가 벗겨져 떨어져 나가고 그에 의해 내화물 내부가 노출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해서, 자, 종류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판서를 해뒀는데 열적 스폴링, 기계적 스폴링, 조직적 스폴링 등이 있겠고요. 자, 요것들을 구분하는 방법을 제가 읽어보면서 그 포인트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열적 스폴링 같은 경우는 내화물의 가열 또는 냉각될 때 온도 급변에 의해, 자, 그래서 온도 급변에 의해 요렇게 나오게 되면은 열적 스폴링이다,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온도 급변으로 인해 변형이 생기고 표면에 균열이 일어나는 현상을 열적 스폴링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기계적 스폴링은 온도의 상승에 따른 팽창에 의해 내화물 간에 뭡니까? 압력이 작용할 때, 그래서 압력이 작용할 때 기계적이구나,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압력이 작용하고 이 압력 등이 고르지 않아 내화물이 파쇄되는 현상을 기계적 스폴링,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조직적 스폴링 같은 경우에는 내화물의 화학적 슬래그 등의 침투에 의해 조직의 변화가 생겼을 때, 그래서 조직 자체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조직의 변화가 생겼을 때 뭡니까? 화학적 슬래그 등이 침투해서 뭔가 이물질 이런 것들이 침투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조직에 뭔가 변화가 생겼다, 조직이 불완전하다, 이럴 때 발생하는 게 조직적 스폴링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로 인해 균열이 일어나는 현상을 조직적 스폴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류는 어떻게 되죠? 스폴링성의 종류는 열적 스폴링, 기계적 스폴링, 조직적 스폴링이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3번에 스폴링성의 종류가 아닌 것은 3번 화학적 스폴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44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진단 결과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에너지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선 명령을 받는 경우에는 개선 명령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개선 계획을 수립 제출하여야 하는가 물어봤는데, 요거는 교재 261페이지에 보셔도 되고요. 해설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해설 같이 한번 보시면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가 개선 명령을 받은 때는 개선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하는 것은 60일 이내인 거고요. 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개선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래서 개선했는지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4번 문제에서는 개선 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해라, 그래서 계획을 제출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60일입니다. 결과를 제출해라 라고 하면 15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4번의 답은 개선 계획 제출이니까 60일이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5번 보겠습니다.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에서 정한 열사용 기자재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26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여기 이제 해설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재에 있는 해설을 기준으로 설명할 거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이론의 265페이지 참고하셔도 되긴 하지만 제가 문제 풀 때는 요 해설을 봅시다. 그래서 요 해설을 보시게 되면
열사용 기자재에서 제외되는 사항이라고 해서 열사용 기자재가 아닌 거 요거를 정리해 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습니까? 열사용 기자재인 것은 이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해설에 나오는 사항이 아닌 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에 나오는 거는 제외 대상이고 문제에서는 제외가 아닌 열사용 기자재인 것을 찾아라 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 보시면 동그라미 1번에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및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2종 압력 용기 같은 경우에는 그 해설의 제외 사항에서 동그라미 5번 항목입니다. 그래서 제외 대상이니까 1번은 아닌 거고요. 그 다음 2번에 철도사업법에 따른 철도사업을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관차 및 철도 차량용 보일러 같은 경우도 해설해 보시면 제외되는 사항에 동그라미 2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외이기 때문에 2번도 아닌 것이고 3번은 조금 이따 보고 4번에 보시면 선반안전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선박용 보일러 및 압력 용기 같은 경우도 해설의 제외사항 중 동그라미 4번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아닌 거죠. 그러면 열사용 기자재인 것은 3번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석탄사업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 따른 연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온수를 발생시키는 금속재 구멍탄용 온수 보일러라고 해서 이 녀석은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에서 정한 열사용 기자재로 인정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5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6번 보겠습니다. 내열 범위가 마이너스 30에서 130도씨로서 증기, 기름, 약품, 배관에 사용되는 나사용 패킹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자, 교재에서는 20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나사용 패킹이라 그래요. 그래서 나사 이음 시 사용하는 패킹인데 요거를 크게 나누었을 때는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페인트, 그리고 일산화연, 액상 합성수지. 자, 요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번에 46번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거는 내열 범위가 마이너스 30도씨에서 130도씨 증기, 기름, 약품 배관에 사용되는 나사용 패킹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액상 합성수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설에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액상 합성수지라고 해서 내열 범위가 마이너스 30에서 130도씨 정도로 약품에 강하고 내유성이 강해. 자, 여기서 말하는 내유성이라는 거는 기름에 침식되지 않고 잘 견디는 성질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유, 기름, 오일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내유성이 강해 증기, 기름, 약품 배관에 사용이 된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46번의 답은 3번 액상 합성수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7번 보겠습니다. 탄소강에서 청열치성이 발생하는 온도 범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답부터 알려드리면 답은 2번입니다. 200에서 300도씨 부근에서 발생하는 치성인데 그럼 청열치성이 뭐냐? 그래서 같이 해설을 보시면 청열치성이란 탄소강의 경우 300도씨 부근에서 인장강도 및 경도가 최대치를 나타내고 연신율 및 단면 수축률은 최소치를 보인다. 이 부근에서는 상온보다 취약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치성을 청열치성이라 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냥 이것만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아, 탄소강이란 거는 300도씨 부근에서 뭐 인장강도가 커지니까 그로 인해서 상온보다 약한 성질을 보이는구나. 그래서 생기는 치성을 청열치성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알려드리자면 이 청열치성을 이해하려면 인장강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인장강도라는 건 뭐냐면 우선 인장강도의 단위를 알려드릴게요. 인장강도의 단위는 뉴턴 퍼 미터의 자승입니다. 또는 뭐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하는데 뉴턴이라는 게 힘의 단위고요. 미터 자승이 뭐예요? 단위 면적이죠. 그래서 이게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 자, 요거를 인장 강도의 단위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본다면 인장 강도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어떤 면적이 있으면 요게 이제 가로, 세로, 미터니까 뭐예요? 미터 자승이라는 일종의 면적이죠. 그럼 요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니까
뭐 뉴턴으로 누르든 아니면 킬로그램 포스로 누르든 어쨌든 작용하는 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인장 강도가 크다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크다라는 소리고요. 인장 강도가 작다라는 거는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힘이 작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인장 강도라고 했기 때문에 인장이라는 게 뭐예요? 이렇게 늘어나는 성질을 인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인장 강도를 테스트할 때 인장 강도를 작게 설정할 수도 있고 크게 설정할 수도 있는데 우선은 인장 강도를 작게 하면 우리가 뭐 여기서는 탄소 강이라 했기 때문에 세부치를 생각하셔도 되는데 세부치보다는 고무줄을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고무줄을 이렇게 당기는 거예요. 근데 당기는 힘이 강도죠. 그래서 인장 강도인데 요 당기는 힘이 작으면 어떻게 돼? 살짝 당겼다 놓으면 원래대로 되돌아가요. 힘이 작으니까. 근데 힘이 크면 어떻게 될까요? 인장 강도 커지게 되면 엄청 세게 잡아당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세게 잡아당기다 보면은 이게 어느 한계치를 넘어가 버리면 끊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계치를 안 넘어가서 끊어지진 않았는데 이렇게 당겼다가 놓으면은 원래 길이는 요만했다면 살짝 늘어나 있을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인장 강도가 작을 때는 당겼다가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가는데 인장 강도가 큰 경우에는 잡아 당겨버리게 되면은 이제 소송 변형이라고 해서 원래 상태로 못 돌아간다는 겁니다. 원래 상태에서 조금 늘어난 변형이 된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요런 거를 정리해 놓은 게 뭐냐면 요 판서 내용인데 인장 강도가 작으면 작용하던 힘이 제거된 경우 당기던 힘이 제거된 경우 원래대로 되돌아올 확률이 크다라는 거죠. 왜? 당기는 힘이 작으니까. 근데 인장 강도가 크면 어떻게 돼요? 힘에 의해서 소성 변형이 이미 일어나요. 이미 늘어나 있는 거죠. 세게 당겨버리면 이미 늘어나 원래대로 돌아오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자, 요 내용을 이해하고 다시 해설을 한번 더 읽어보면 청열치성 탄소 강의 경우 300도씨 부근 자, 온도로 쳤을 때는 300도씨 부근에서 인장 강도 및 경도가 최대치가 된대요. 이 말은 뭐야? 이 잡아당기는 힘이 엄청나게 커진다고. 엄청 커지는 거죠. 그리고 경도 딱딱해진다 이 소리입니다. 엄청나게 딱딱해지고 이 잡아당기는 힘도 응력도 엄청나게 세지는 거니까 이로 인해서 연신율 및 단면 수축률은 최소치를 보인다. 연신율이 늘어나는 성질인데 그나마도 늘어나는 성질이 최소치가 되고 단면 수축률도 이렇게 줄어드는 거죠. 늘어나고 줄어든 즉 변형률이 줄어든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조금만 힘을 탁 가해도 어떻게 돼? 다 부서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연신율 및 단면 수축률은 최소치를 보인다. 그로 인해 이 온도 부근에서는 상온보다 취약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원래 상온일 땐 괜찮은데 300도씨 부근에서는 약해진다 이 소리예요. 그래서 취약한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치성을 청열치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탄소 강의 경우 대략 한 300도씨 부근에서 이런 청열치성이 발생하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4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관 지지장치 중 빔에 턴버클을 연결한 장치로 수직 방향의 변이가 없는 곳에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그래서 턴버클을 연결한다라고 하면 무조건 리지드 행거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 요걸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면 교재에서는 200페이지 나오는 내용이고 우리는 해설만 봐도 됩니다. 해설에 보시면 행거의 종류가 리지드 행거, 스프링 행거, 콘스탄트 행거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보기에 플랜지 행거 4번 나오는데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행거라 하면 세 가지 리지드, 스프링, 콘스탄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에 리지드라는 거는 IB 형태로 이렇게 생겨가지고 행거가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턴버클이라는 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안쪽에는 턴버클이 연결되기 때문에 보통 보면 현장에 가면 전산볼트를 쓰죠. 전산볼트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양쪽에 턴버클 사이에 연결해가지고 턴버클 안에서 조이고 풀면서 이 높이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달아서 배관을 이런 식으로 지지하는 장치를 리지드 행거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스프링 행거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스프링이 연결되어 있고 행거가 연결되어 있다. 이런 거를 스프링 행거라고 하겠죠. 그래서 하중에 의해서 수직 변이를 이제 흡수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콘스탄트 행거라는 것도 있는데 콘스탄트 행거는 그냥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 콘스탄트라는 장치를 설치해요. 내부에. 그래서 이 콘스탄트 안에는 스프링이 연결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중추식이라고 해서 안쪽에 추가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트라는 별도의 장치를 쓰기 때문에 콘스탄트 행거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리지드 행거, 스프링 행거, 콘스탄트 행거가 되고요. 이 중에 턴버클을 사용하는 형식은 리지드 행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48번의 답은 2번 리지드 행거가 되겠고요. 자, 그럼 49번 보겠습니다. 파이프 렌치의 크기가 250mm라고 할 때 250mm의 의미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조를 최대로 벌린 전 길이가 250mm이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래서 우리가 파이프 렌치를 하면 위쪽에 이빨이 달린 부분, 이렇게 이빨이 달린 부분을 우리가 조우라고 하는데, 자, 이렇게 조우가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 파이프 렌치 손잡이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연결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때 보통 보면 요 레버가 조우 쪽에 연결이 됩니다. 그럼 레버를 풀고 조이고 하면서 조우를 열었다 잠궜다 이렇게 하는데, 자, 이 파이프 렌치의 길이가 250mm다라고 하는 것은 조우, 요 입입니다. 요 입을 최대한 벌렸을 때, 최대한 열었을 때의 길이가 250mm가 된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조우, 입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입을 최대한 벌렸을 때의 길이가 250mm다. 자, 그래서 4번 조우를 최대로 벌린 전 길이. 자, 여기서 말하는 전 길이가 전체 길이를 얘기하는 거겠죠. 전 길이가 250mm이다. 그래서 49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0번 봅니다. 50번은 뭐 해설만 잠깐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번 보시게 되면 용접식 관 이음새인 롱엘보의 곡률 반지름은 강관 호칭 지름의 몇 배인가 해서 해설해 보시면, 맞대기 용접용 엘보의 곡률 반지름이라고 해서 1번에 롱엘보 같은 경우 강관 호칭 지름의 1.5배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 2번에 숏 엘보 같은 경우는 강관의 호칭 지름대로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0번에서는 롱엘보에 대해서 물어봤기 때문에 곡률 반지름은 1.5배,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1번 보겠습니다. 온수 난방 설비에서 배관 방식에 따라 분류한 단관식과 복관식에 대한 특징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요거 해설해 보시면 나오긴 하는데, 해설해 보시면 단관식, 증기와 응축수를 동일 관 속에 흐르게 하는 방식이라 돼 있고요. 복관식 같은 경우는 증기와 응축수 관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뭐 참고적으로 해설해 보시면 증기 응축수라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증기 난방에 대한 설명인데요. 뭐 똑같습니다. 온수 난방이든 증기 난방이든 단관식이냐 복관식이냐는 거는 배관 방식에 속하기 때문에 온수 난방에서도 단관식 복관식 쓸 수 있고 증기 난방에서도 단관식 복관식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계하고자 할 때 설계하시는 분이 이런 것들은 정하는 거기 때문에 둘 다 적용이 가능하다, 같은 개념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구성을 좀 알려드리면, 우선은 단관식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가 되면 단관이죠. 관이 하나다 요 뜻입니다. 그래서 주관이 이렇게 하나로 설치가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내주는 거 지금 온수 난방이라 했으니까 요걸 송수주관이라 할게요. 그리고 되돌아오는 걸 환수주관이라고 했을 때 방열기가 이렇게 설치되는 거죠. 그래서 공급관이 이렇게 들어가서 환수관이 내려오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공급관, 환수관이 어때요? 하나의 계통에 연결이 돼 있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방열기가 뭐 2대, 3대 연결되었을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설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진 게 단관식이 되는 거고요. 단관식. 그 다음에 복관식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관이 2개다 이 뜻이죠. 그래서 복관식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되고 방열기들이 설치가 된다라고 하면은 보내어주는 송수 주관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받는 환수 주관이 별도로 이렇게 설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방열기 내부에서 이렇게 열교환을 하게 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단관식의 경우 보내어주는 송수 주관과 그 다음에 되돌아오는 환수 주관이 엄밀히 따지면 어때요? 관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복관식인데, 복관식 같은 경우는 보내어주는 송수 주관이 한 개가 있고, 그 다음에 되돌아오는 환수 주관이 하나 더 있다. 그래서 총 2개의 주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요 뜻이죠. 그래서 환수 주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개를 비교를 해보자면 그냥 단순 비교를 했을 때도 뭐가 효율이 좋을 것 같아요?
당연히 복간식이 효율이 좋아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쉬울 거예요. 이 단관식 같은 경우는 그냥 전기 회로로 치면 직렬 연결해 놓은 거고, 복간식 같은 경우는 전기 회로로 치면 병렬 연결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하면은, 단관식 같은 경우는 우선은 온수를 보내주면 방열기 쪽으로 뜨거운 온수가 공급되었다가 이렇게 방열을 하게 되죠. 그럼 나올 때는 어떻게 돼요? 들어갈 때는 온수였지만 나올 때는 상대적으로 식어요. 그래서 나올 때는 냉수가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 방열기에는 영향이 없었는데 이 차가운 냉수가 송수 주간에 섞여버리죠. 그럼 여기의 온도보다 여기 온도가 좀 낮아질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방열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온수가 올라가긴 하지만 첫 번째 방열기일 때보다는 조금 식어서 올라가겠죠. 왜? 여기 냉수가 좀 섞였으니까. 그리고 또 올라가서 열교환하고 나올 때는 뭡니까? 여기서도 방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올 때는 좀 더 상대적으로 식은 냉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관식의 좀 단점 중에 하나가 이 방열기가 여러 대 인접실에 설치되어 있으면, 가까운 곳에 설치되어 있으면 서로 간에 영향을 주게끔 돼 있어요. 근데 복간식은 송수주간 똑같이 보내주죠. 똑같은 온도로 서로 다른 방열기일지라도 똑같은 온도로 보내줄 수 있는 것이고, 되돌아올 때도 온수 난방 같은 경우는 역기한 방식을 쓰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유량의 분배를 맞추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환 효율이 방열기가 여러 개이더라도 별로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이해하시고 같이 한번 보시게 되면, 자, 51번에 온수 난방 설비에서 배관 방식에 따라 분류한 단관식과 복간식에 대한 특징 설명으로 틀린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단관식에서 연료 탱크는 버너보다 위에 설치해 주어야 한다. 요거는 뭐 단관식뿐만 아니고 복간식도 똑같은데 대부분의 연료 탱크는 버너보다 위에 설치해요. 왜 그래요? 그래야 중력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연료가 공급이 될 테니까. 그래서 1번은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복간식은 인접 방열기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방열량 조절이 쉽다. 맞죠? 복간식인 경우에는 서로 간에 영향이 없다. 똑같은 송수 온도로 공급이 가능하니까. 근데 단관식은 어때요? 인접실에 있을 경우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번도 맞는 것이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단관식은 인접 방열기의 개폐 시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다. 2번하고 똑같은 말이죠. 만약에 요 놈만 쓰고 있었는데 이 옆에 실에 사람이 들어가서 갑자기 밸브를 탁 열어버리면 이쪽에 공급되던 압력보다 여기가 낮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온수가 이쪽으로 많이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서로 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온도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 2, 3번은 다 맞는 것이고, 4번에 보시면 복간식은 온수의 공급과 기환을 동일관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법이다 돼 있는데 요게 틀린 거죠. 동일관을 이용하여 행하는 방법은 뭡니까? 단관식이죠. 단관식. 그래서 보내어주는 관도 하나, 되돌아오는 관도 하나, 동일관을 이용하는 거는 단관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1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2번 보겠습니다. 가스 절단에서 표준 드래그 길이는 보통 판두께 어느 정도인가? 라고 물어봤네요.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5분의 1 정도가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드래그 길이가 뭐냐? 자, 우리가 철판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는 산소 절단을 한답니다. 그러면 산소 용접기를 가지고 와야 되겠죠. 이렇게 생긴 산소 용접기가 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여기서 가연성 가스와 산소를 혼합해서 절단을 할 겁니다. 그럼 여기 뾰족한 불꽃이 이렇게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가열을 해서 철판을 녹여서 절단하는 형식이죠. 자, 이때 절단 방향을 이쪽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절단을 해 나갈 때 절단면에 어떤 모양의 선이 생기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 모양이 항상 일정하게 생겨요.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생긴 모양의 선이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요때 생긴 선을 우리는 드래그 선이라 그래요. 드래그 선이라고 하고요. 이 드래그 선이 가열을 하면, 예를 들어 철판이 이렇게 있으면 드래그 선이 뭐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면 수직으로 생기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가열해서 녹여서 절단하는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철판의 윗면과 아랫면에 온도차가 발생하죠. 그래서 윗면은 온도가 뜨겁고 빨리 녹습니다. 근데 아랫면은 천천히 녹다 보니까 진행 방향이 이쪽이라면 서서히 이렇게 절단면이 대각선으로 떨어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런 선을 모양, 우리가 외관을 딱 봤을 때 선 모양으로 나옵니다. 물결처럼. 요 선을 우리는 드래그 선이라고 하는 것이고, 드래그 선의 출발점과 끝점을 이렇게 이었을 때 요 길이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드래그 길이라고 불러요.
드래그 선의 길이입니다. 출발점과 끝점의 요 길이를 드래그 길이라고 부르는 것 뿐입니다. 자, 이때 요 드래그 길이는 평균적으로 판 두께의 20% 정도로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요 20%를 분수로 바꾸면 5분의 1 정도가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판 두께는 뭐겠어요? 요 두께를 얘기하는 거겠죠. 두께. 요 두께의 한 20% 정도의 길이로 형성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52번에 가스 절단에서 표준 드래그 길이는 보통 판 두께의 어느 정도인가? 5분의 1. 답은 3번이 되겠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3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53번은 법규 문제네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가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에 해당되는 것은 요것도 꽤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286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검사 대상 기기 조종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답은 2번입니다.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4번 보겠습니다. 54번. 온수난방 방열기에 부착되는 부속은이라고 돼 있는데, 자, 온수난방 시 방열기에 필히 부착되어야 하는 부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공기 빼기 밸브. 그래서 우리가 온수난방 할 때는 배관 내부에 온수가 가득 차서 순환을 해주면 가장 좋은 거죠. 온수가 열 에너지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온수 중에 불응축가스 공기라는 게 차버리면 공기가 들어찬 만큼 어떻게 돼요? 열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고 순환도 잘 안 되고요. 순환이 안 되니까 또 열 손실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온수 난방의 경우 방열기에 필히 설치되어야 되는 부속이 바로 이 공기 빼기 밸브가 되겠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해설에 같이 보시면 온수 난방용 방열기 입구 측 반대 상부에 공기 빼기 밸브를 부착하여 방열기에 체류할 수 있는 공기를 배제하고 온수의 순환을 양호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효율이 높아지니까. 자, 그래서 54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55번 보겠습니다. 다음 검사의 종류 중 검사 공정에 의한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이게 교재 299페이지를 참고하셔도 되는데,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검사 공정입니다. 공정에 의한 분류가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해설에도 잘 정리되어 있는데, 해설에 보시면 샘플링 검사의 분류라고 해가지고 1번부터 5번 항목까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1번에 검사가 행해지는 공정에 의한 분류, 공정이고요. 그 다음 2번에 검사가 행해지는 장소에 의한 분류, 장소고요. 그 다음 3번에 검사의 성질에 의한 분류, 성질이고요. 그 다음 4번에 검사 방법에 의한 분류, 방법입니다. 5번에 검사 항목에 의한 분류, 항목입니다. 자, 이때 문제에서는 뭐였어요? 검사 공정을 물어봤죠. 공정에 의한 분류가 아닌 거. 그래서 해설에서는 1번 항목에 속하는 겁니다. 1번 항목에 보시면 이게 수익 검사가 있고, 그리고 공정 검사, 최종 검사,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출하 검사입니다. 자, 그래서 1번 항목이 검사가 행해지는 공정에 의한 분류라 해서 총 4가지 수입검사, 공정검사, 최종검사, 출하검사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55번으로 돌아가서 다음 검사의 종류 중 검사 공정에 의한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거, 얘들이 아닌 걸 찾아라 이 뜻이죠. 그래서 1번의 수입검사, 2번의 출하검사, 4번의 공정검사는 맞습니다. 근데 3번에 보시면 출장검사라는 거는 뭐예요? 여기 없죠? 출장검사 어디 있느냐 하면은 해설에 동그라미 2번 항목에 있습니다. 검사가 행해지는 장소입니다. 장소에 의한 분류에 출장 검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55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56번 보겠습니다. 품질 관리 기능의 사이클을 표현한 것으로 옳은 것은 해가지고, 자, 요게 교재에서는 331페이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해설을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4대 사이클이라고 해서 PDCA 사이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때 P라는 게 플랜, 그 다음에 D라는 게 do, 그 다음에 C라는 게 체크, 그 다음에 A는 액션. 자, 요렇게 불러요. PDCA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 자, 요거를 해석해보면 플랜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플랜, 뭐겠어요? 계획. 그 다음 do라는 거는 뭐 하는 거니까 실행. 그 다음 체크는 뭐 검사하는 거겠죠? 검토. 자,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조치를 취해줍니다.
액션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거를 품질 관리 4대 기능으로 바꿔 쓰게 되면 요렇게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계획을 품질 설계로 바꿔 쓸 수 있고요. 설계하는 거 계획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실행하는 거는 공정관리라고 그래요. 공정관리. 그래서 제품이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품질이 잘 유지되고 있는지 관리한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검토라는 거는 검토를 통해서 뭘 하겠어요? 품질을 보증하겠죠. 품질 보증. 자, 그리고 검토를 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어. 그럼 조치를 취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품질을 개선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4대 사이클이 PDCA. 그래서 요거를 해석하게 되면 품질 설계, 공정 관리, 품질 보증, 품질 개선으로 넘어간다. 설계, 관리, 보증, 개선.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7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개수값 관리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30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개수값 관리도가 있고 계량값 관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설에서도 나오긴 하는데 제가 판서한 내용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 문제에서 묻는 거는 개수값 관리도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개수값 관리도는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MP 관리도, P 관리도, C 관리도, U 관리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자,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우선은 MP 관리도는 부적합품 수 관리도입니다. 그래서 부적합된 제품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부적합품률 관리도를 P로 나타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두 개가 연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P라는 거는 말 그대로 부적합품률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부적합품률이 10%다라고 하면은 샘플링한 샘플의 개수를 N이라고 했을 때 요 N의 개수가 100개면 여기 곱하기 부적합품률이 10%다. 그럼 0.1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부적합품 수가 몇 개가 나와요? 10개가 나오는구나. 요걸 나타낸 게 뭐라고요? MP 관리도다, 이 뜻입니다. 그 말 그대로 샘플 개수에다가 부적합품률을 곱해서 부적합된 그 제품의 개수를 확인하는 관리도가 되겠죠. 그리고 P 관리도는 말 그대로 부적합품률 몇 %냐 요걸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3번에 보시면 C 관리도는 부적합수를 나타냅니다. 근데 좀 헷갈리죠? 1번 같은 경우는 부적합품수라고 나와 있고 3번 같은 경우는 부적합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 두 개 엄밀히 차이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자, 1번의 부적합품수죠. 품수, 제품입니다. 말 그대로 물건, 부적합되어 나오는 물건의 개수를 부적합품수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고, 자, C 관리도 부적합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결점이나 사고 건수 또는 뭐 요런 것들 나타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적합품 수라는 거는 샘플링한 그 샘플의 개수에서 부적합품률을 곱해가지고 제품의 개수를 세알리는 거죠. 그래서 물건의 개수를 세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부적합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건 하나예요. 물건 하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LCD 모니터를 제작했다라고 칩시다. 그럼 LCD 모니터가 하나 딱 나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기스도 나 있고 흠도 나 있고 막 엄청나게 뭔가 이상한 게 많은 거야. 그 분량은 분량인데 그 부적합의 개수가 몇 개냐, 그 흠의 개수가 몇 개냐, 요런 거를 측정하게 되면은 부적합 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제품의 수가 아니고 그 제품 단일 종목에 단일 한 제품에 발생한 부적합 수가 몇 개냐, 요걸 세알린다면 부적합 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점, 사고 건수, 흠 요렇게 나타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U 관리도라고 해서 단위당 부적합수 관리도라고 나타낸다. 요건 뭐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MPPCU 요게 다 뭐다? 개수값 관리도가 된다라는 것이고, 자, 이쪽에 넘어와 보시면 계량값 관리도라는 게 있습니다. 계량값 관리도라는 건 뭐냐면은 자, X바 R, X바 S 요거 물결 모양 틸드예요. X 틸드 R, 그 다음에 XRM 요렇게 나오죠. 자, 여기에서 X바라는 거는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R이라는 건 레인지예요. 뭐예요? 범위. 그래서 평균치 범위 관리도라고 부르는 것이고, 자, X바 S는 뭐냐면은 평균치에, 자, S가 표준 편차예요. 표준 편차 관리도가 된다. 그래서 평균치 표준 편차 관리도 X바 S. 그리고 세 번째는 X 틸드라는 거는 중앙치를 나타내고요. R이라는 거 앞에 했죠? 범위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X 틸드 R이라는 거는 중앙치 범위 관리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4번에 X, 그냥 X는
개개의 측정치, 그냥 하나하나의 측정치입니다. 그 다음에 RM이라는 거는 이동 범위라고 해서 무브 레인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동 범위 관리도, 그래서 개개의 측정치 이동 범위 관리도는 XRM으로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지금 57번 문제에서는 개수값 관리도가 아닌 것을 찾으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57번의 답은 4번 X 관리도가 됩니다. 자, X 관리도는 굳이 따지자면 뭐예요? 계량값 관리도에 속한다 라는 것이고, 나머지 C 관리도, P 관리도, U 관리도는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죠. 자, 그래서 5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8번 보겠습니다. 다음 표는 A 자동차 영업소의 월별 판매 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5개월 단순 이동 평균법으로 6월의 수요를 예측하면 몇 대인가? 이렇게 물어봤네요. 그래서 문제에 나오는 표를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고요. 교재에서는 313페이지 관련 내용이 나오고 해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설에 나오는 공식 이렇게 정리를 해뒀는데, 예측치 FT라고 했을 때 기간의 수분의 기간의 실적치를 가지고 계산을 해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는 두 번째 줄에 5개월 단순 이동 평균법으로 6월의 수요를 예측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런 거죠. 요 표에는 없지만 6월 달에 얼마만큼 팔리겠느냐, 요거를 예측해서 계산해내라, 요 뜻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해요. 5개월 단순 이동 평균법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6월을 제외한 전 개월 중에 5개월치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래서 5개월치면 하나, 둘, 셋, 넷, 5개. 요 표에서는 다 가지고 오면 되네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4개월 단순 이동 평균법이라고 하고 6개월 달에 예측치를 구해라라고 한다면 데이터를 4개만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4개월이라고 하면. 그래서 6개월 전으로 하나, 둘, 셋, 4개. 만약에 4개월로 문제에서 줬다면 요 4개의 데이터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5개월치라고 했기 때문에 6개월 전으로 하나, 둘, 셋, 넷, 5개를 가지고 와서 푸시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대로 푸시면은 우선은 전개월 5개월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간의 수는 5개월입니다. 그래서 5개월 분에 5개 다 가지고 오시면 되죠. 그래서 100 더하기 110 더하기 120 더하기 130 더하기 140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로 두드려 보시면은 120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답이 120이 나오는 것이고,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만약에 4개월치를 가지고 구해라, 6개월 걸 구해라 라고 한다면 4개월치로 푸시면은 공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공식이 4개월치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것이고, 6월달 전 단계 4개월치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4개 2월달부터, 그래서 110 더하기 120 더하기 130 더하기 140 이런 식으로 계산해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간혹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그때 응용해서 푸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이해를 시켜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번 문제에서는 5개월 단순 이동 평균법으로 6월의 수요치를 예측해라라고 했기 때문에 전 단계 5개월치 다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58번의 답은 120, 1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9번 보겠습니다. 부적합품률이 1%인 모 집단에서 5개의 시료를 랜덤하게 샘플링할 때 부적합품 수가 1개일 확률은 약 얼마인가? 단 이항분포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서 이항분포에 관한 내용은 교재에서는 296페이지에 나오고요. 거기에 보시면 이런 공식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처음 보시면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뭐 이렇게 생긴 공식이 다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보시다 보면 좀 익숙해지실 거예요. 지금은 처음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항분포와 관련된 공식이 요 공식인데, 자, 요 공식도 하나 기억은 해 두셔야 됩니다. 기억은 해 두셔야 되고, 요거를 저는 바꿔서 쓸 거예요. 바꿔서 써야 우리가 계산기에다가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자, 요 괄호 안에 nx 있죠. nx. 요거를 n 컨비네이션 x로 바꿀 겁니다. 요것만 바꾸면 돼요. 딴 건 똑같아. 그 뒤에 p의 x승, 그리고 1-p의 n 빼기 x승, 요거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풀 때는 이렇게 바꿔놓고 풀어야 계산기에 입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위에 있는 요 이항분포 공식을 이렇게 바꿔서 쓰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해설에도 마찬가지로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오케이, 이렇게 공식 바꾸는 것까지는 이제 알았어요. 근데 뭐가 n이고 뭐가 x고 뭐가 p인지 알아야 넣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요것도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앞에 57번 문제에서도 잠깐 나왔었습니다. 자, 여기에서 P라는 것은 부적합품률이에요.
자, 기억이 나실 겁니다. NP 관리도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N이라는 건 뭐였죠? 시료의 수 또는 샘플의 수.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지금 시료라 했기 때문에 시료수라고 적을게요. 시료수. 자, 그러면 샘플링한 시료의 수에다가 부적합품률을 곱하면 어떻게 돼요? 부적합수가 나오는 거겠죠. 자, 근데 여기서는 묻는 게 뭐냐면은 부적합품 수가 한 개가 나올 확률이라 했기 때문에 여기서 X를 부적합품 수로 보시면 됩니다. 부적합품 수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문제에서 준 조건만 딱 넣어주면 되지. 자, 문제에서 준 조건이 뭡니까? 부적합품률이 1%래요. 그러면 1% 그대로 넣는 게 아니고 1에다가 100을 나눠서 어떻게 해요? 0.01 요게 뭔데요? 1%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N은 시료수니까 여기서 모집단에서 5개의 시료를 랜덤하게 샘플링 했대요. 그러면 N은 뭐예요? 5개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X는 부적합품 수가 1개일 확률이니까 요게 1 요렇게 되는 겁니다. 1개일 확률. 자, 그러면 PNX 우리가 다 찾았으니까 요 공식에 대입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대로 대입을 합니다. 자, N이 시료수 5개니까 5개, 그 다음에 C를 콤비네이션이라고 그래요. 콤비네이션. 그리고 X는 부적합품 수니까 1개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가 곱하기 해서 요 곱하기 계산하실 때 꼭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곱하기 입력 안 하면 에러 떠요. 자, 그래서 곱하기 눌러주시고 P가 뭐였다고요? 부적합품률이니까 자, 부적합품률 0.01에다가 X승이죠. X 뭔데요? 부적합품수 1개, X승 1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 곱하기 가로에서 1 빼기 부적합품률 그대로 0.01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N 빼기 X네요. N이 뭐예요? 시료수 5개, 부적합품수 X가 1개, 그러니까 5 빼기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아이고 숨이 막히네요. 자, 이렇게 쫙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계산기로 톡톡톡 잘 두드려 보시면은 요게 0.048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59번의 답은 1번 0.048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0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반즈가 제시한 동작경제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요게 323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일 거고요. 한 번 정도는 교재의 이론 내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내용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이 동작경제의 원칙이라고 해서 제가 3가지만 적어뒀는데 요게 대분류에 속하는 거고요. 대분류. 실제로는 요 대분류 하위에 세분류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세분류 내용들을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60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이제 대분류에 관한 내용을 물어봤기 때문에 자, 동작 경제의 원칙은 신체의 사용에 관한 원칙, 작업장의 배치에 관한 원칙, 공구류 및 설비의 설계에 관한 원칙들이 있겠더라. 자, 그래서 60번에 반즈가 제시한 동작경제의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이라고 했으니까 얘들이 아닌 거죠. 자, 그럼 몇 번입니까? 답은 1번. 표준 작업의 원칙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회차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3회차 계산기 사용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4번 문제네요. 4번 문제는 동력 구하는 공식인데 요거는 분수기호 그대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분수기호 키 누르시고 위쪽에 3600, 그 다음 곱하기 35, 그 다음 넘어가서 102 곱하기 0.62 곱하기 60 해서 는 하게 되면 분수 나오는데 요거 SD키 SD 이렇게 눌러주시면 33.2kW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요거는 통풍력 구하는 공식인데 2가지 공식 다 한번 해볼게요. 약식 공식하고 정식 공식 둘 다 할 건데 우선은 약식 공식 요 교재에 나왔던 그 공식대로 한번 해보면 353 곱하기 100 곱하기 갈로 여시고 요 상태로 분수키 눌러주시고 1 다음 273 더하기 27 다음 넘어가서 빼기 분수기호 1.05 넘어가서 273 더하기 200 하고 넘어가서 갈로 닫아주시고 는 하게 되면은 39.305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식 공식으로 한번 또 해보게 되면은 자, 273 곱하기 100 곱하기 갈로 여시고 분수기호 누르시고 1.294
넘어가고요. 273 더하기 27 넘어가고요. 마이너스 분수 기호 누르시고 1.294 곱하기 1.05 그 다음 넘어가고요. 273 더하기 200 하고 넘어가고요. 갈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는 눌러보시면은 39.33 밀리아쿠아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25번 보겠습니다. 25번은 첫 번째 공식은 분수 기호 누르시고요. 갈로 열고 273 더하기 27 갈로 닫고 그 다음 곱하기 2v2라고 돼 있는데 그냥 숫자 2만 넣으시면 돼요. v1, v2는 의미 없으니까 숫자만 넣으시고요. 그 다음 넘어가서 v1도 마찬가지로 숫자 1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는 하게 되면 600 나오죠. 요게 600 켈빈이니까 요 상태에서 빼기 273 하시면 됩니다. 요 ans라는 기호가 이전에 바로 전에 계산한 값이다. 6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는 하게 되면은 327 도시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8번 봅니다. 58번도 분수기호 쓸게요. 분수기호 누르고 100 더하기 110 더하기 120 더하기 130 더하기 140 그 다음 넘어가서요. 5개월치니까 5 는 하게 되면은 120이 나온다 라는 거겠고요. 자, 그 다음에 59번입니다. 59번 요 공식을 입력하실 때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요 이제 콤비네이션이라는 게 계산기에 찾아보시면 있어요. 어디 있느냐 하면은 콤비네이션이 여기 나누기 기호 위에 보시면은 n 콤비네이션 r 요렇게 나오죠. 그래서 요대로 넣으시면 되는데 자, 공식에는 5 콤비네이션 1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숫자 5 그리고 Shift 누르시고 나누기 누르면 콤비네이션이 입력돼요. 그 다음에 숫자 1 넣어주시고요. 이론 강의에서 말씀드렸듯이 곱하기를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이 곱하기 안 넣으면 에러가 떠요. 그래서 일단 곱하기 안 넣고 제가 입력 한번 해볼게요. 갈로 열고 0.01 닫고 1승 넣으시고 그 다음에 곱하기 요것도 곱하기 안 넣어볼게요. 곱하기 안 넣고 1 빼기 0.01 하고 닫고 X승 누르시고 5 빼기 1 이렇게 해서 눌러보게 되면 에러가 떠요. 자, 그래서 이걸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입력해 볼게요. 곱하기를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숫자 5 그 다음에 Shift 누르시고 나누기 콤비네이션 들어갔죠. 1 누르시고 곱하기 갈로 열고 0.01 갈로 닫으시고 여기 X승 있죠. X 네모승 얼마 할래요? 1승 할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고 곱하기 누르시고요. 갈로 여시고 1 빼기 0.01 갈로 닫으시고요. X승 있죠. 네모승 누르시고 5 빼기 1 이렇게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는 누르게 되면은 0.048이 나온다 라는 거죠. 자, 요렇게 계산기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